네, 다가올 미래 잘들 준비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투자의 우리가 개념,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부동산, 주식, 연금, 이 셋 중에 하나만 먼저 우선순위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투자를 하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 투기, 도박,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심리학적으로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투기라던가 도박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합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방식이었죠. 부가 여러분 밑으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같이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 드립니다. 22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국민 금융 이해력 점수라는 거, 요거를 좀 분석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통계를 한번 냈습니다. 100점 만점에 66.5점.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금융 이해력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먼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재무행동학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재무행동학이란 전통적인 금융 이론에서 간과되었던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금융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이론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지만 재무행동학은 실제로 사람들이 자주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비합리적인 행동. 인지적 평양, 감정의 영향, 사회적 요인, 제한적 합리성,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같이 한번 공유를 하기로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이해력, 이 한국인의 지금 금융이해력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체 평균이 66.5세라고 5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30대가 그나마 좀 높습니다. 69점 정도가 나왔고 이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금융 이해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금융 이해력을 부분별로 좀 점수를 좀 체크한 게 있는데요. 금융 주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노령층하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금융 이해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소득층은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금융주식에서 먼저 보게 되면 금융주식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던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복리계산의 이해. 이 부분이 점수가 가장 취약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행위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거는 뭐냐면 저축 부분. 요게 이제 점수가 이제 97점 정도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맹목적인 저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화폐 미래 가치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축은 결국은 투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 다음에 금융 태도를 보게 되면, 고연령으로 갈수록 연령대가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때는 소비보다는 저축 비중도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뭐 들어가고 있는데, 은퇴가 이루어지고 이제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은퇴자금? 그러니까 뭐 연금이겠죠. 결국 이런 연금들의 어떤 이런 부족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전문적인 금융 정보에 입각하지 않은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요게 이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선택할 경우에 친구, 지인, 가족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점수가 58.4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요. 이게 가장 높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뭐뭐 했더라. 지인들의 어떤 권유로 어떤 투자 상품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성이라는 기준을 따질 때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자본시장법에서 조금 더 어떤 파생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거는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더라 맹목적인 그런 정보들은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투자, 투기, 도박 이 세 가지의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좀 헷갈리죠?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누려야 될 효용 가치들을 잠시 참고 미래에 그거보다 더 큰 효용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물질적인 요소 외에도 우리가 자녀에게 올인하는 개념도 그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미래에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이 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이익을 얻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 투기라는 거는 뭐냐? 이게 약간 투자하고 투기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세 차익. 네. 시세 차익을 단순하게 노리고 하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익이 이런 경우에 많겠죠. 단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 거고요. 자, 그러면 도박은 뭐냐? 설마 내가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암암리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연적 이익이겠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확률도, 확률적인 요소는 여기에 이제 부합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우연적 이익. 요거는, 저는 대표적으로 이게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로또. 로또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5만 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로또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두 자릿수 맞히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투자를 하는 방향을 저는 일단은 재무설계 측면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연금.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재무적인 설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 목적이냐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택을 구입할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거주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만 단순한 어떤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를 한다. 지금 갭 투자 때문에 대출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남의 노른장 땅 이런 데 빼고는 부동산 자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그래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 장기적인 관점. 아까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가신다 그러면 주식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차트 분석 등등 되게 많죠.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수익률이 나게 되면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 나면 그걸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또 재투자하고 대투자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 시점에서 단타 투자로 해가지고 돈 모으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떤 재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금을 1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대 연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은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택연금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우스 푸어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머지 남은 거는 딸랑 하나 집 하나인데 결국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들 하셨겠죠. 근데 결국은 물론 주택연금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열심히 일궈놓은 주택을 국가에 맡겨놓고 뭐 연금을 받는다라는 거는 종신연금으로 받는다라는 거는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집은 국가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연금을 무조건 1순위로 소액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많이 모으는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빨리 시작한다. 예, 오랜 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시작하는 게 최종적인 연금 시점에서 수익률은 그거에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1번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돈을 많이 납입해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연금 니즈는 후반부로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연금 니즈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무리해서 이렇게 연금 투자를 많은 금액을 하실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2번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수익률을 또 올려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수익률의 원칙이 인생 뭐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도가 좀 높게 설정을 하지만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채권 비중이라든가 대안 투자, 어떤 이런 실물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중도를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연금을 1순위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주거도 중요하죠. 2순위 예, 이런 형태.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쨌든 이 두 자산이 그래도 안전자산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고 어느 정도 자산이 여유자금이 있을 때 확실한 건 여유자금입니다. 예, 이럴 때 뭐 주식 투자라던가 뭐 이런 투자형 상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어지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을 갖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를 미리 계획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